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백만 미국인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아메리칸 드림 이니셔티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아메리칸 드림은 살아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며 검증된 지역 투자와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의 첫 단계로 JP 모건 체이스는 현재 700만 곳인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1천만 곳으로 확대하며 향후 10년간 약 8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금 지원 외에도 80개 이상 도시에서 약 11만 5천 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1:1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 전문 은행원 1,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니셔티브는 중소기업 성장, 주택 접근성 및 부담 완화, 금융 건전성과 자산 형성, 직업 훈련, 의료 서비스, 지역기관 강화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특히 애틀랜타와 엘라베마,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지역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엘라베마주의 경우 현재 15만 명의 직원과 59만 명 이상의 소비자 고객, 2만 9천 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체이스 지점 수를 현재의 3배인 35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금융교육 부문에서는 지난 5년간 100만 명이던 교육 대상을 약 50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국방 및 정부 프로젝트의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직원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저렴한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리소스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벤 월터 체이스 비즈니스 대표는 중소기업은 미국 전역 지역사회의 경제성장과 기회의 핵심이라며 미국 최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과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JP 모건 체이스가 최근 발표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안보 및 보건력 투자 계획과 연계되며 JP 모건 체이스는 총 자산 4조 4천억 달러, 자기자본 3,6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최대 금융기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열리는 출생시민권 행정명령 합헌성 심리에 직접 참석하며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구두변론에 출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의 부모에게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사건명은 트럼프 대 바버라이며 1898년 원키 마크 판결 이후 128년간 유지되어 온 출생시민권 원칙이 9명의 대법관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건 노예를 위한 것이었다며 수정헌법 14조가 불법 입국자 자녀에게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짐 조던 하원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과 25개 주 법무장관이 행정부 지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부 측 법률 대리인 존 사우어 법무장관은 대법원 서면에서 이 사건을 1954년 인종분리 철폐 판결인 브라운대 교육위원회에 비유하며 오래된 해석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을 이끄는 ACLU의 세실리아 왕 법률이사는 수정헌법 14조의 문구 자체가 답이라는 입장이며 헌법 텍스트도 판례도 역사도 모두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워싱턴주 등 이 행정명령을 심리한 모든 하급 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리고 집행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14조에 관할권에 종속된이라는 단어의 해석으로 128년간 미국 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으로 폭넓게 적용돼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의 충성과 복종의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좁히려 하고 있습니다. ACLU는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향후 20년간 약 500만 명의 미국 출생 아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약 25만 명 이상의 아기가
불법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SNS에 대법원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적은 바 있으며 실제로 최근 관세 사건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구두 변론을 마친 뒤 올해 6월 말에서 7월 초 개정기 전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일 연방선거에서 투표 자격을 시민권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이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각 주의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 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민권자 명단은 정기 연방선거일 최소 60일 전까지 각 주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전달되며 개인이 자신의 기록에 접근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됩니다. 행정명령에는 우편투표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정국장에게 60일 이내에 규칙 제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했으며 모든 우편투표 봉투에 공식 선거 우편 표시와 함께 추적이 가능한 고유 바코드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각 주가 연방선거 90일 전까지 우편투표 실시 여부를 우정국에 통보하고 60일 전까지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제한됩니다. 우정국은 이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의 우편투표 용지는 발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규정은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확정됩니다. 법무장관에게는 투표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거나 이를 인쇄 배포하는 데 관여한 선거관리 공무원과 민간단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와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는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각 주와 지방정부는 투표 참여를 입증하는 모든 기록과 자료를 실제 투표용지를 제외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3월 28일 미 육군 1010 수사단 소속 아파치 헬기 2대가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가수 키드록의 자택 수영장 옆에서 저공 호버링을 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키드록은 자유의 여신상 모형과 남부의 백악관이라고 적힌 표지판 옆에 서서 박수를 치고 거수경례를 하며 주먹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헬기들은 포트 캠벨 기지에서 출발한 훈련 비행 중이었으며 키드록의 자택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육군은 화요일 성명을 통해 이 비행이 FAA 규정과 항공 안전 절차, 비행 승인 요건을 준수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승무원들의 비행 자격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지 조치가 내려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SNS에 처벌 없음, 조사 없음, 계속 복무하라, 애국자들이라고 올리며 정지를 해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지지자인 키드록은 지역방송 WKRN TV 인터뷰에서 근처 포트 캠벨 기지의 헬기들이 자신의 집 근처를 비행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키드록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 미군 위문 공연을 한 경험이 있고 지난 추수감사절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함께 포트 캠벨 기지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조종사들에게 내 집 앞을 지나갈 때 내가 손 흔드는 거 보이냐? 언제든 들러도 좋다고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해당 승무원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도 나도 키드록을 좋아한다. 어쩌면 그를 지키려 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헬기들은 키드록의 자택 외에도 내슈빌 도심에서 열린 반트럼프 시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01 공수사단 대변인 조너선 블레스 소령은 시위와는 무관한 비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드록은 SNS에 올린 영상 게시물에서 민주당 소속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재했으며 승무원들의 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 친구가 군 통수권자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IT 대기업 오라클이 전 세계 직원 최대 3만 명을 해고하는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으며
이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국가의 직원들이 화요일 현지 기준 오전 6시경 오라클 리더십이라는 발신자명으로 해고 통보 이메일을 받았으며 인도에서만 약 1만 2천 명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라클은 해고 이메일에서 오라클의 현재 사업 필요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광범위한 조직 변화의 일환으로 귀하의 직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고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전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오라클의 전체 직원 수는 16만 2천 명으로 이번 감원은 전체 인력의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번 대량 해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라클이 직전 분기에 매출 22% 성장이라는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원을 진행했다는 점이며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1월에 오라클이 3만 명을 감원할 경우 최대 100억 달러의 추가 잉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오라클의 클레이 메고이르크 대표는 이달 초 실적 발표에서 GPU와 CPU를 포함한 AI 인프라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고 있다며 잔여 이행 의무 규모가 5,5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라클은 올해 1월 500억 달러 규모의 부채 및 자본을 조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엔지니어 팀이 수행하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AI 에이전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라클 주가는 올해 들어 약 25% 하락해 주요 빅테크 기업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라클 측은 아직 이번 감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대형 볼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의회 승인 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처드 레온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역사보존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은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볼룸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10월까지 이스트윙을 철거했고 9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8,400제곱미터 규모의 볼룸을 4억 달러를 들여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와 미술위원회의 사전 검토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됐으며 내셔널 트러스트는 지난 12월 헌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레온 판사는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워싱턴 내 연방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정면으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판사는 백악관의 안전과 보안에 필요한 공사는 금지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했고 정부의 항소를 고려해 명령의 집행을 14일간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역대 대통령들도 백악관 공사에 의해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내셔널 트러스트를 급진 좌파 단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방어 지붕, 생화학 방어 시설, 지하 벙커, 병원급 의료시설 등 보안 관련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수기로 적은 메모를 들고 판결문 중 공사 허용 부분을 직접 읽어보였습니다. 한편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목요일 예정된 볼룸 프로젝트 승인 투표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 위원회가 공개한 9,000페이지 분량의 공공의견서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백악관 법률팀은 판결 직후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